가을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계절입니다. 안드로메다 하나만으로 이 은하를 품은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 어느 별자리에도 꿀리지 않는 별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자리의 북쪽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가 그리는 W 모양은 북두칠성만큼이나 유명합니다. 북두칠성이 낮은 고도로 가라앉으면 북두칠성 대신 북극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죠. 이 별자리의 주인공 카시오페이아는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두 개 별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별자리와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별자리가 카시오페이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카시오페이아의 남편이자 안드로메다의 아버지인 케페우스 자리입니다. 별자리들 중에는 하나의 신화에 줄줄이 엮이는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케페우스 자리는 페르세우스 신화에 엮인 별자리입니다. 페르세우스 신화에 엮인 별자리는 페르세우스 자리와 케페우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자리, 고래 자리와 페가수스 자리까지 6개에 육박합니다. 8개의 별자리를 거느린 헤르클레스 신화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페르세우스의 모험담은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케페우스가 등장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케페우스는 제우스가 사랑했던 님프 이오의 넷째 아들로서 에티오피아를 다스린 왕입니다. 케페우스의 왕국인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중해 남동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홍해까지 다다르는 지역을 차지하던 국가였습니다. 케페우스의 아내 카시오페이아는 자신과 자신의 딸 안드로메다의 아름다움을 바다의 님페들과 견주었습니다. 이는 밴댕이 소갈딱지만큼이나 속이 좁은 님페들과 신들의 비위를 건들게 됩니다. 포세이돈은 그 복수로 바다 괴물을 에티오피아로 보냈습니다. 이 바다 괴물은 에티오피아를 황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케페우스는 암몬의 신탁을 받아 딸 안드로메다를 희생제물로 바위에 묶어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출되고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신부로 맞아들이죠. 케페우스는 이 둘의 결혼식을 위해 성대한 축하연을 엽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이미 케페우스의 동생인 피네우스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축하연이 한창일 때 피네우스와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안드로메다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케페우스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5장에는 이때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케페우스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중얼거리며 페르세우스를 남겨놓고 피신합니다. 페르세우스는 고르곤의 머리를 치켜들어 공격자들을 돌로 만들어버리죠. 카시오페이아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케페우스의 발은 거의 북극점까지 뻗어 있습니다. 케페우스는 매일 밤 북극점 주위를 돕니다. 그리스가 위치한 위도에서 봤을 때 케페우스의 고도가 가장 낮아지면 머리를 바다에 처박으며 아내의 허영심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페우스 자리를 아버지의 별자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자리가 보여주는 형태와 이 별자리에 서린 신화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케페우스 자리를 보며 떠올린 이미지입니다. 가정을 이고 먼지나도록 뛰는 모습, 바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지도자라면 한 국가의 지도자는 바로 왕입니다. 케페우스는 무려 한 나라의 왕이었으며 가장 아름답다는 여자를 아내로 맞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케페우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허영심 때문에 황폐해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고,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대신 동생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비디우스는 안드로메다가 묶인 절벽 위에서 하염없이 통곡하는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케페우스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바다 괴물에게 생떼 같은 자신의 딸을 바치는 대신 신탁을 전한 무당을 매수하든가 다른 이의 딸을 빼앗아 대신 절벽에 매다는 등 권력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낯익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케페우스는 왕관이 자신의 머리 위가 아닌 책임 위에 얹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권력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별자리 케페우스 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케페우스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케페우스 자리 알파별의 이름은 알데라민이며 밝기 등급은 2.5등급입니다. 하지만 이 별자리에서 가장 유명한 별은 케페우스 자리 델타별입니다. 맥동 초고성인 이 별은 5.42를 주기로 밝기가 변합니다. 이 별은 천문학자들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원형이 되는 별입니다. 케페우스 자리는 가을이 한창인 10월에 북쪽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통과합니다. 거꾸로 선 오각형의 모습으로 보이는 케페우스 자리는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충분히 어두운 곳이라면 미리네의 끝자락에 연결되어 마치 대롱대롱 매달린 듯한 케페우스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네의 끝자락이 맞닿아 있다 보니 케페우스 자리는 우주의 먼지가 가득 들어차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촬영을 즐기는 별지기들에게는 인기 있는 별자리입니다. 반면 안시관측을 즐기는 별지기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별자리가 되죠. 하지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NGC 188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NGC 188의 모습은 빽빽하다 할 순 없지만 깨알처럼 뿌려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산계성단은 미리네에서 가장 오래된 산계성단 중 하나로서 그 나이는 무려 70억 살이나 됩니다. NGC 188은 별자리의 경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별자리 경계는 각 별자리 사이 중간 지점에 그어진 것이 아닙니다. NGC 188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NGC 188을 찾아가는 기준이 되는 작은 곰자리 2별은 이름과 달리 케페우스 자리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자리 영역이 이렇게 그어진 이유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별자리와 근대 천문학에서 이루어진 병광성 발견 실적이 타협한 결과입니다. 케페우스 자리가 북극성 턱 밑까지 확장된 이유는 케페우스 자리 OV 병광성 등이 별자리 영역이 그어지기 전에 이미 케페우스 자리의 병광성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별자리 영역은 이처럼 병광성 발견 실적에 입각하여 19세기 말에 적경과 저기를 기준으로 그어졌으며 1928년 국제천문연맹 3차 총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